세계 미국, 중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트렌드, 또 마케팅 통략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세미나나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이제 그 나라에 사시던 분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화장산업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라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그 동향이 아주 시장 조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가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한 90%가 의사 선생님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화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차라리 제가 그동안 이제 화장품 업계에 한 40여 년 몸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이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장 사업을 하는데 화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저는 마케팅 이론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을 토대로 화장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화장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 업종 중에 굉장히 마케팅을 요하는 업종 중에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그나마 이제 화장품하고 좀 유사한 게 패션 정도인데 패션은 또 인체하고 이렇게 밀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안전성이나 이런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 그야말로 이제 패션 흐름에 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지만 화장품은 인체의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성 문제뿐 아니라 효능 효과에 대한 이런 문제 또 특히 트렌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제 소개 잠깐 하면은 저는 화장품 전문 기자로 85년부터 화장품 회사 출입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문 신문을 제가 이제 코스모닝이라고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0년 동안 제가 지켜본 화장 사업은 화장품은 결국 마케팅이다. 예. 제품 만드는 것도 다 마케팅에 이제 들어가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드자는 건 아주 베이직한 거고 제품을 잘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해서 우리 제품을 알려서 판매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마케팅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브랜딩이다. 이렇게 보는데, 마케팅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우리 제품을 소비자를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파냐가 이제 마케팅인데, 브랜딩은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인식하고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게 브랜딩인데, 물론 모든 산업이 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브랜딩이겠죠. 근데 이제 특히 화장품은 패션, 이런 것들은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아는데, 그럼 브랜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죠. 근데 브랜딩을 해나가려면 많은 시간과 또 비용과 이런 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지 업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마 5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볼 때 오늘은 뭐 브랜딩까지는 뭐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화장품 마케팅을 할 거냐. 그럼 마케팅 중에 화장품은 뭐냐? 저는 딱 두 가지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컨셉하고 차별화라고 봐요. 그래서 차별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타 제품하고 내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가인데 컨셉이라는 결국은 그 차별화의 한 요인인데 결국 화장품이라는 게 지금 이제 뒤에 제가 쭉 설명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브랜드 회사가 한 3만 7천 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 제품을 그 많은 브랜드 회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차별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별화시키냐? 결국 이제 컨셉을 우리가 이제 잡아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컨셉은 결국 이제 뭐 원료에서도 자꾸 뭐 여러 경로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내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피부에 대한 이론, 뭐 화장품에 대한 그 과학 이론,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화장 사업을 할 때 컨셉을 어떻게 잡아내서 차별화시킬 건가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많은 회사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봐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아마 지금 내 연배가 옛날 그 화장품 회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85년도에 화장품 회사 출입할 때는 제주만 딱 85개사가 돼 있어가지고 신규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 허가 있는 회사가 팔아야 그 회사가 진입을 했어. 그 당시에 87개사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옛날에 얘기하면 이제 피어리스, LG, 한국화장품, 근데 큰 회사부터 하면 아무래, LG, 한국화장품, 피어리스, 주리아, 라미 이런 한 6개 회사가 시장의 거의 95%를 시장 점유를 했었는데 그 6개 회사 중에 지금 남아있는 회사는 아무래 LG, 한국화장품 있는데 지금 뭐 명맥만 거의 유지하는 정도, 나머지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뭐 그 중에 에바스 같은 데는 하긴 하는데 숨만 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화장 사업을 해나가는데 어떤 뭐 제품에 대한 뭐 이해, 뭐 피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알 수 있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좀 들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화장품이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화장품 사업을 하실 것 같아서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은 화장품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피부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 미용실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피부 미용실이라는 거는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이 돼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시려면은 화장품 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쭉 얘기했지만 화장품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은 그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화장품 법에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화장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더마 코스메틱, 뭐 코스메슈티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코스메슈티칼을 찾아보면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논문 쓰는 사람 코스메슈티칼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모르고 쓴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뷰티 전문 학과 나온 이런 석박사 과정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그 논문을 많이 썼는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정의 자체가 없어요. 화장법에. 그래서 화장법에는 이런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다. 그래서 이 화장법에 정의를 내려놓은 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기자 때 출입하고 이러다 보면은 화장품에 대한 이 정의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 과대 광고를 하게 돼. 그래서 화장품을 가지고 뭐 치료를 한다든지, 뭐 주름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정의 때문에 그런 과대 광고를 하면 절대 화장품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이게 굉장히 마케팅 하는데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히 뭐 정밀화학이나 종합과 뭐 뷰티, IT 뭐 이런 게 다 접목된 업종이지만 특히 이게 인체하고 관련된 보건산업이다. 그다음에 트렌드하고 밀접한 문화산업이다. 그래서 화장산업은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제조가 있고요. 또 뭐 브랜드, 이제 우리가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브랜드 사업, 그다음에 유통 사업이 있고, 요즘에 이제 R&D만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용기가 있고, 원료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기 회사가 화장품 브랜드를 내는 회사도 있고, 뭐 제조가 브랜드를 내는 회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화장 산업의 주요 제도가 쭉 바뀌었는데 이건 뭐 좀 읽어보시고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전성분 표시제도라는 게 도입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화장품에 전성분을 다 표시하게 이렇게 법으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그 표기는 안 했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한 데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그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뭐냐면 주로 이제 안전성 문제, 효능 효과, 유효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개 이제 콜마나 코스메스 같은 큰 기업보다는 OEM 회사도 아주 또 영세한 OEM 업체.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영세한 OEM 업체에서 이런 백데이터를 잘 못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물론 이제 중국의 뭐 트렌드에서 얘기도 하겠지만은 중국 트렌드 뭐 애국 소비 열풍이나 뭐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우리보다도 이제 앞서서 관련 법규를 바꾼다. 그건 뭐냐면은 안전성 문제, 효능 효과에 대한 유효성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EU에서는 이게 시작을 했고요. 그 중국이 이제 시작을 하고, 미국이 이제 모크라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종 아직 이제 제정은 안 됐는데 결국 미국도 모크라 법이라는 거는 결국 이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효능 효과의 유효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식약청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는 2008년도까지 뒤늦게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 효능 효과에 대한 문제. 지금은 예를 들어 미백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만 쓰면은 다 기능성 미백 화장품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료를 했는데 임상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요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기관들이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임상기관들도 식약처의 이제 감독하에 정말로 제대로 임상 시험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만 앞으로 살아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서두에도 제가 이제 왜 화장품이 마케팅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근래에는 이제 화장품을 연구하시던 분들, 또 공장에서 생산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OEM 회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OEM 회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제품 만드는 데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OEM 회사를 하는데, 회사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연구는 잘하는데, 마케팅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OEM 회사도 화장품은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어느 특정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 회사는 OEM 회사를 할 때부터 우리는 일사일처방이라는 그 컨셉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브랜드 회사가 하면 37,000개 이렇게 되는데, 그 회사가 과연 일사일처방을 해주겠어요? 그 컨셉으로 그 회사가 오늘날 이렇게 커온 거예요. 지금도 일사일처방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내부적으로도 그건 어렵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이 회사에서 같은 크림을 일사일처방이 아니면 비슷한 크림을 또 똑같은 크림을 만들어 줬을 텐데, 그럼 어느 회사는 잘 팔고 어느 회사는 못 팔고 이런 문제 생기죠. 결국은 뭐냐, 이게 마케팅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를 잠깐 이건 자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세계 시장 규모는 이 정도 되고, 이 중에 우리나라가 한 7위 정도 시장 규모가 된다. 요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생산 실적이 작년에 2023년도에 한 14조 5천억 정도인데, 이게 2014년에 한 8조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조에서 한 14조니까 한 6조 정도 늘어났고요. 제조업자가 여기 2014년도 10년 전에 보면은 1,750개사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업체가 4,567개사,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 판매업자, 브랜드 회사, 그래서 여기는 1인 회사도 많죠. 그래서 책임 판매업 허가 받으면은 내가 요즘 화장품 만들기 쉽잖아요. OEM 회사에다 의뢰만 해가지고 내 브랜드 따라 판매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판매에 자신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책임 판매업자가 앞으로 줄어들 거냐? 그건 아니라고. 계속 늘어날 거고. 수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었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국내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라 생산 실적이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어요. 시장이. 이게 성장률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다, 화장품은.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전에는 한 두 자릿수 성장을 해마다 시장이 그러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근래에 3%, 4% 하다가 한 2년, 3년 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다,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근래에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생산 실적이 마이너스 2.8%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만 한 0.4% 이렇게 늘었는데, 이건 뭘 보여주냐, 이 지표가 뭘
그럼 사업 기회가 과연 있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사업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네. 근데 화장품 업계에 진입하는 회사는 왜 이렇게 많냐? 이게 왜 지금 화장품 관심도를 왜 가지고 계세요?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몇 개 회사 있어 돈 많이 버는데, 뭐, AHC, 뭐, 근래 이제 상장한 회사, APR, 뭐, 이런, 뭐, 옛날에 뭐, 코리아나 뭐, 한물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한 2년에 한 회사 정도? 막 대박 나는 회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막 기사 보면, 상장했는데 뭐 몇 조가 되고, 회사 매각했는데 뭐 3조를 받았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대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효성 같은 데도 지금 제가 알고 내부적으로 지금 화장사업 진출하려고 이제 검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뿐 아니라 1인 기업 뭐부터 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큰 틀은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이제 상사실자 이런 거 보여드리냐면은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럼 마케팅을 하려면은 요즘에 새로 막 신생업체 큰 데는 거의 30대, 40대도 별로 없어요. 왜? 온라인, 그다음에 디지털, 모바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화장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세대는 안 되고, 제 친구들도 화장 사업 하시는 분들 이미 다 기부업하고 손 들었어요. 왜 안 돼? 젊은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에다가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 지식, 경험 이런 게 접목이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되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화장 사업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해도가 없으니까 뭐를 하냐. 화장품은 스킨, 로션, 크림. 이게 베이직하니까 또 시장도 커. 여기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 들어오는데 내 제품을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뭐 엄청난 삼성 같은 데서 들어오면은 뭐 광고 쏟아붓고 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소비자들한테 내 브랜드를 알릴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스킨로션 영양크림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100% 그럼 망할 확률이 높다. 그 왜? 차별화시키기 어렵잖아. 그 소비자는, 만든 사람들은 내 제품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써본 사람들은 차별성을 못 느껴요.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거기다 이제 찾는 게 정말로 자기가 이제 써보니까 품질이 좋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주냐? 화장사 하고 싶으면은 틈새 시장을 봐서 나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를 잘 분석해서 틈새 시장을 들어가라.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 없는 화장품을 못 만들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컨셉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내 한 품목만큼은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형별은 실적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어떤 시장에 내가 화장품을 들어갈 거냐.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이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그거 하나 성공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품목을 확대해서 늘려간.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메디힐 같은 거 이제 마스크팩 해서 성공한 회사 자본 축적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초까지 늘려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의 포화가 돼 있고요. 근래에 그래도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국에 제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중국 시장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제 미국, 일본 이쪽이 성장하고 있고 이 노란 거는 이제 홍콩인데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홍콩 시장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 수입은 우리나라 수입하는 프랑스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이 전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6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한 6위 정도 하는데 화장품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4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프랑스가 화장 수출 제일 많이 하고 미국, 독일, 그다음에 한국. 그래서 불과 이 한국이 이렇게 화장 수출하는 거는 한 10년 안팎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이제 마케팅이 아마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제 스와트 분석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제가 이걸 올려놨냐면은 우리 회사를 잘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근데 많은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들을 보면은 많은 회사, 많은 사람들이 내 장점, 강점만 이게 보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이건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살아남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부터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자본이 전혀 없고 그러면은 스킨 기초 제품부터 만들 게 아니고 틈새 시장을 보고 한 품목부터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을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외부 환경에서 이제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 보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기회 요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2년에 한 번꼴로 뭐 몇 조 뭐 해서 뭐 엑시트한 회사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나도 거기에 막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기회만 보이는 그 이면에는 망한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이건 안 보이는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한 회사들 뒤에 뭐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회사들도 빨리 회사를 팔고 엑시트한 회사도 있고 또 이제 주물주물 하다가 이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50 대주주가 50 이상 50대 중반 넘으면 회사를 매각을 못 해요. 왜? 그때는 이제 2세들을 데려다 놔가지고 2세 때문에 매각을 못 해. 근데 털고 빨리빨리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 적어도 40대 내에 회사를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업을 제가 이제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운칠 기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제가 볼 때 운 8, 기 2 뭐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정말로 기가 한 50대고 운이 한 50대는 이런 회사도 있고. 근데 결국 운이라는 거는 기가 받쳐줘야 운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시장에 성공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화장품이라는 게 운7, 기3인 회사도 많아요. 또 운8, 기2, 또 운9, 기1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뭐냐? 결국은 적당한 시점에 팔고 나가야 돼. 운 좋게 회사가 커졌으면은 그거 가지고 주물주물 하다가 회사 그다음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팔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뒤에 조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마케팅에 대한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고 적어도 내가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 이런 쪽에 무장이 돼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그래 좋다. 거기다 내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지식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운이 따라가지고 그냥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는데 이거 가지고 주물주물 하다가 내리막길로 들어서면은 이제 결국은 도로암이 탑을 된다. 그래서 시장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화장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시장을 내가 들어갈 때 어느 시장을 들어갈 거냐.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도 잘 들여다 보시고 그래서 근래에 이제 뷰티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뜨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게 기회 요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만 들어갈 거냐 아니면 화장품 전목에서 들어갈 거냐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내가 어떻게 차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환경 분석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 어느 시장부터 들어갈 거냐 시장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서 어느 시장에 들어갈 거냐 또 들어간 다음에는 내가 타겟으로 한 고객들한테 어떻게 포지셔닝 시켜서 이 고객들이 내 제품을 찾게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 결국은 화장품은 컨셉이다. 컨셉은 내 제품을 설득시키는데 소비자를 설득시키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그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케팅에 뭐 4P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이론으로는 뭐 제품 잘 만들어야 되고 가격 잘 책정해가지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소비자가 내 제품을 찾을 수 있게 가격 책정하면 되고 뭐 유통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이 복잡하다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는 그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마케팅을 아주 우습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약회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화장품 같은 마케팅을 한다,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한다 그러면은 아주 깔봤어.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제약 마케팅이고 마케팅도 아니에요. 제약 마케팅 유통하면 간단하잖아요. 약국이나 병의원으로 갖다 내면 되잖아요. 그게 유통 다 간단하죠. 근데 화장품은 유통이 얼마나 복잡해요. 뭐 방판, 백화점, 홈쇼핑 등등 엄청나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약회사는 마케팅이 화장품 마케팅을 이제 우러러보는 거고 화장품 마케팅 결국은 굉장히 이 소비자를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덕트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야 이게 베이지가 한 거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즘에는 콜마 코스메스 이런 큰 세계적인 OEM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르기만 하면 돼요. 또 이 상품 계획 해주는 회사 또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만 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디지털로 내가 무장이 돼 있는지 그런 거 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선택만 하면 돼. 선택만. 그다음에 가격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가 제품만 만드는 OEM 회사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그 회사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선크림이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회사가 책임 판매업장가 이렇게 보니까
피부과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엄청 비싸게 팔아. 내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그 OEM 회사는 우리나라 최저가만 하여간 만드는 OEM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그 피부과에서, 잘 팔 수도 있겠죠. 근데 한시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가격을 그 저가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소비자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가장 싸게 만드는 OEM 회사인지 소비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가격 제품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채널 어디다 팔 거냐. 그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거하고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팔 데가 없으면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소개해 달라. 혹시 밴더 잘하는 사람은 소개해 달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팔 건지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안 써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을 책정을 했어도 이 가격 관리를 잘못하면은 화장품은 아까도 얘기했던 브랜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 브랜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제품이 유통별로 가격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요즘 이제 아무래 같은 데 절절 매는 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설화수 같은 거는 방판하고 백화점에서만 팔았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훨씬 싸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신뢰를 안 하죠. 그래서 오늘날 아무래가 고전하는 거는 온라인 쪽에 너무 등한시해 왔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통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통 채널이 엄청나게 화장품이 복잡하다 해졌다. 근데 결국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는 결국은 이제 O2O로에서 옴니 채널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작년도 실적 보니까 거의 아무래 매출하고 올리브영 매출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요 부분도 과거에는 4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고 이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SNS 마케팅 잘 활용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 내가 무장돼 있는지, 이걸 잘 한번 우리 회사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 유통 주기가 거의 한 15년 주기로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그럴까? 그 한 15년 주기로 해서 유통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967년, 83년도까지만 주로 이제 방문 판매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주리아라는 그 전 회사 성미주리아라고 이 회사에서 방문 판매를 해가지고 대성공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 한 가지 다 이걸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결국은 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유통 가격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회사가 연말 되면 이제 매출 목표를 채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을 또 이제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이면 막 제품을 대리점에 밀어내요. 방판 대리점에 밀어내면은 방판 대리점이 100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한 막 200, 150을 밀어내잖아요. 그럼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리점에서 빼고 또 그 밑에 판매원, 방판원들이 대리점에서 또 방판원들한테 밀어내면 방판원도 자기가 판매하는 거에
또 나머지 갖다 빼고 이러다 보니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뭐가 되냐 할인 코너가 된 거예요. 이제 옛날에 할인 코너라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전문점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제 방판 제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할인 코너가 생기기 시작해서 90년대 중반 정도에는 전국에 한 2만 3천 개의 할인 코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LG생활건조 81년도에 화장품 시장에 진입을 해서 보니까 다 방문 판매를 하니까 LG도 방문 판매를 했는데 기존 방문 판매 회사들한테 밀려가지고 판매가 안 돼. 그리고 또 이게 방문 판매 시장이 포화가 돼가지고 LG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LG가 여기서 보니까 할인 코너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품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LG생활 건강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이제 라미 화장품 주리아라는 그 회사가 방문 판매를 하다가 이걸 이제 접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품을 남긴 거예요. 전문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 이 시장은 커지는데 이 시장은 자꾸 줄어들으니까 전문점에 뭐 피어리스, 한국화장품, 뭐 태평양 이게 다 이제 이 전문점 시장 주 경로를 이쪽으로 바꾼 거죠. 그렇다고 뭐 방문 판매를 다 포기하진 않고 주리아람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방문 판매를 다 포기했었고요. 근데 아모레하고 한국화장품만 유일하게 이제 방판을 고집해 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전문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할인해서 이렇게 팔다 보니까 아모레 제품이 막 이 전문점에서 방판에서 정가에 팔리는 제품이 전문점에서 뭐 20% 30%를 할인해서 이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빈군의 악순환이 아니라 방판은 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 여기서 막 그렇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LG 라미 같은 데는 옛날에 이제 권장 소비자가라고 그래요. 내가 받을 만큼의 가격을 책정해서 거기서 이제 할인율을 정하는. 그럼 뭐 이제 라미 주량 같은 막 40% 이렇게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빅자 브랜드, 중소기업 브랜드는 아예 100원이라고 해놓고 80% 할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나요? 미샤의 그 서영필 회장이 이분이 이제 원래 옥시에서 연구를 하시던 분인데 하다가 이제 화장품 매장 이걸 해서 돈을 이렇게 좀 벌면서 이분이 생각하니까 이게 보니까 화장품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제품이 그 제품 같은데 이 아무래 LG가 굉장히 비싸게 받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고 나온 게